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기자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한지원 기자를 저희 뉴스룸에 모셨어요. 네. 추석 전에 그 연휴 전에 칙칙하게 아재들끼리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셔갖고 저희 한지원 기자와 함께 좀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항상 긴장돼가지고. 아닙니다. 요즘에 그 한지원 기자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많이 발전했구나. 좋습니다. 요즘에 뭐 떨지도 않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10시부터 한 11시 반 정도까지 미국의 이 트럼프 그다음에 해리스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가 ABC 뉴스 방송을 직접 좀 보니까 네. 동시 접속자가 23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한 몇억 명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30만 명? 분산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이번 대선 토론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해리스가 좀 잘한 것 같다. 이번 토론은 잘한 네네네.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도 일단 이번 토론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이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코인 가격이 좀 하락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베팅 사이트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있죠. 뭐 전당대회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대통령 대선 토론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트래킹하면서 2024년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가에 대해서 베팅하는 베팅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해리스가 이 대선 토론을 하기 직전보다 3포인트 정도 더 올라서 56% 정도의 확률로 점쳐지고 있는 베팅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약 4%포인트 정도 약간 확률이 떨어져서 48%의 이 당선 확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물론 베팅 사이트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지켜보고 계셨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이번 대선 토론에서 네. 이게 디베이트잖아요. 디베이트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확률 게임하는 그런 베팅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89%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게 배당률이랑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86%의 확률로 카멜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면은 여기에다 이제 돈을 걸면 그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고 반대로 지금 반대편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라는 거잖아요. 네. 이길 확률이. 여기다 돈을 걸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분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도박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부르죠?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대답 나오면 네, 이제 이사 가죠. 도박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 배당률 뭐라 그러죠? 아무튼 확률 낮은 데 걸면 배당률 높아지고 네네. 확률 높은 데 걸면 배당률 떨어지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카멜라는 98%의 확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확률은 높은 그 정도로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변한 건데 결국은 오늘 대선 토론을 보면서 카멜라의 이번 대선 토론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리스의 어떤 이번 토론이 잘했다라는 네. 평가가 시장에선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배당률이래요. 배당률. 배당률. 그쵸? 배당률 맞죠, 여러분? 베팅금. 아니, 잠깐만. 뽀찌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배당률이죠. 네, 맞아요. 배당률이죠. 제가 도박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자, 배당률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흥미로웠던, 저는 이제 그 대선 토론을 다 봤거든요. 네네네. 재밌었던 말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흥미로웠던 말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었는데
미국의 범죄율이 왜 높아졌냐? 근데 동시에 베네수엘라 범죄율은 낮아지더라. 그게 오. 바이든이 범죄자 이민받아서 그렇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 경제와 관련된 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네네네. 그냥 이거 좀 재밌어서 보는 거고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 당일에 미국의 원유 산업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 저는 사실 이 얘기보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다가 딱 지나가는 말로 뭘 붙였냐면 나는 태양광 산업 좋아해. 아, 난 태양광 산업 좋아해. 내가 뭐 원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태양광 산업 좋아하는데 해리스 당선되면 그날 바로 프래킹이라고 하죠. 우리 수압 파쇄법. 네. 이거 당장 중지될 걸.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했던 얘기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어. 니네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 아니 얼마 전엔 너 인도계라더니 몇 년 전에 흑인 됐더라. 너 인도인이야 흑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해리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조장이다라고 네. 이제 바로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럼 해리스의 재밌었던 말 뭐였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꼽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그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무슨 말할 때마다 바이든이 어쨌고 뭐 바이든 때문에 뭐 이민자가 늘어났고 바이든 때문에 뭐 했고 하니까 해리스가 난 바이든이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바이든이라 그래? 라고 했던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멘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정책 관련해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해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가 부과될 것에 대해서 이건 트럼프 부가세다.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 가정은 연평균 한 가정당 거의 $4,000의 그 비용이 더 드러나게 될 거다. 거의 600만 원 정도가 그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때문에 세금이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 게 이제 해리스의 공격이었었고 반대로 트럼프는 이건 완전 틀린 발언이지. 이 미국인들이 그 돈 내지 않을 거야. 누가 내? 중국이 낼 거야. 중국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 대선 토론회가 있었던 곳이 펜실베니아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래킹이라고 해서 수압화세법 셰일가스 이게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선 만약에 그녀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펜실베니아의 프래킹은 하루 만에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원유 사업이 좀 죽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해리스는 아니다. 석유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나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던 이 기간 내내 역사상 가장 많은 가스가 생산되지 않았냐. 내가 만약에 죽일 거면 어떻게 지금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지금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되게 본격적인 일자리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기후 위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갖가지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보험료까지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당시에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8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걸 더 늘려갈 거다. 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고? 민주당 니네가 멕시코에다 자동차 기업 보냈지. 일자리 계속 빼나갔지. 중국 제품으로 미국이 가득 차고 있지. 니네가 줄인 거지 내가 줄인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과 그 방어를 오고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존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과 친했고 나는 푸틴과 친했기 때문에 내가 당선됐었으면 내가 이제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거야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게 해리스는 너 독재자 존경하지? 너는 독재자들에게 휘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해 주는 거는 너를 갖고 노는 거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라고 해리스가 공격을 한 반면에 트럼프는 지난주에 푸틴이 해리스 지지하더라. 이걸 또 반공으로 반격 공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이 트럼프를 두려워한다는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이 멘트를 보면 나는 대북 컨트롤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해리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휘둘린 거다. 이게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사실 여기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요. 되게 추상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들만 많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해리스가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는 거짓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보험료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친환경 정책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또 많은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뉴욕타임즈와 CNN이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각각 뉴욕타임즈는 거의 40여 건의 두 후보 발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고요. 뉴욕타임즈가 트럼프의 33개 발언을 팩트 체크했는데 그 중에 16개가 거짓이었더라. 라고 판단을 했고요. 트럼프 후보보다는 좀 적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도 8건의 팩트 체크 대상이 있었고 그 중에 2건은 거짓이었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또 미국 지수 선물은 사실 좀 낙폭을 키웠어요. 한 0.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한 0.7%, 0.8% 정도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이번 후보 토론회를 보고. 그러면서 해리스는 사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기조입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자는 기조고. 대신 그 법인세 그럼 누가 내냐? 중국이 내라. 관세로 하는 그런 기조다 보니까 만약에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해석과 함께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내려갔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좀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어때요? 오늘 2차 토론 한번 저는 제일 좀 웃긴 발언이 있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도 언급을 좀 해줬지만 개와 고양이를 보면 조금 맞아요. 그런 발언도 있었고 좀 되게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어떤 멘트였었죠? 멘트 가운데 여기다 못 넣은 게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안 났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는 이스라엘 싫어해. 그리고 해리스는 아랍인도 싫어해. 이게 굉장히 민감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냥 막 질러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어쨌든 이번 토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 해리스가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국내 소식으로 와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부가 이제 추석에 발생할 의료 대란을 우려해서 이제 오늘부터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공의들의 이제 의견이 충돌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한 건데요. 우선 이제 현재 응급실 운영 상황을 좀 표를 보면은 과반수 이상이 응급실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좀 불안하다고 말을 하는 곳도 이제 거의 60% 가까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이래서 서울시는 이제 추석 때 응급 환자에 대비해서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또 경증 환자가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12,000여 곳을 지정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추석 기간인 14일부터 18일 서울에서는 이제 하루 평균 1,184곳의 병원의 문을 열고요. 이게 서울 응급 의료기관과 이제 종합병원 응급실이 추석 연휴에도 이제 평소처럼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개 자치구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 추석 전후 4일은 이제 권익별 인력 절반이 해당하는 이제 비상 진료반이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와 긴밀히 이제 협조를 해서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추석 기간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71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전국 각지에서 응급 환자가 이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추석 기간에는 이동하는 차량이 워낙 많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119 신고 증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추석 연휴 전국에 들어온 119 신고 건수가 일평균 42,7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상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보다 10,000건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는 다들 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보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정책들이 네네. 이제 추석 직전에 많이 나오고 네, 많이 있는데 나오는데 사실 그 좀 지금 응급실을 뺑뺑이를 돌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실제로 응급실에 환자가 누울 만한 침대가 없어서냐,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냐가 아니라 그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사람이 없다는 거라서 네네, 지금 좀 굉장히 많은 뺑뺑이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일도 당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사실 이제 결국은 사람이 복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그건 좀 미흡해 보이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기사도 났던데 그 지금 N수생과 네. 그 수험생이 엄청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의대생 이거 네.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갈등이 이제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바로 다가왔으니까 추석이 다가왔으니 네. 이 추석 때는 앞서 통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 네. 기간이기도 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뭐 돈을 넣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원들을 채용하건 해갖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갈 수 있는 응급실에 침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저는 좀 근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런 얘기하면서도 댓글을 못 보겠어요. 되게 무서워. 그래서 저 지금 이쪽에 댓글창 있거든요, 여러분. 네. 눈이 안 돌아가. 네, 눈이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저는 사실 요즘에 엔화랑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가장 좀 걱정이 됩니다. 자본시장 참가자로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엔화 가치의 강세,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이게 저는 요즘에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좀 작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OJ의 어떤 그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참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BOJ에서 다시 한번 이날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일단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엔화 움직임입니다. 지금 141엔부터 연초에 141.12엔이었었고 이게 그 연중 저점이죠. 160엔까지 넘어섰으니까 이거 엔화 가치로 따지면 저점인 겁니다. 이게 거꾸로 네. 가야 돼서. 자, 저점인 거고
엔저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7월부터 이제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7월부터 그럼 왜 엔화 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서프라이즈하게 BOJ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급격한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말은 그 BOJ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 중앙은행의 니카가와 준코 정책위원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부합하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7월 말에 깜짝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을 하고 8월 초에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폭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 인상 정책을 지속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카가와 의원이 이날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경제와 물가 전망이 충족되면 인플레이션 2%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부양의 정도를 조정할 거다. 결국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금 인상이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연간 2.9%의 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중국의 수요 부진, 미국의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전망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높겠다고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거는 임금 인상 덕분이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또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이제 계속 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엔화가 굉장히 급격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중산층 서민들이 일본은 또 에너지를 대부분 100% 수입해서 사다 쓰는데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갖고 그 물가가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엔화 가치를 강세로 전환시켜서 이 수입 물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 통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 수입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엔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정을 살펴보면 9월 20일에 BOJ가 있고요. 네. 우리 추석이 18일까지죠. 네네네. 그리고 FOMC가 18일에 있죠. FOMC 결과 나오고 바로 이틀 뒤에 BOJ 있고요. 그 다음에 BOJ 끝나고 바로 7일 뒤인 9월 27일에 그 자민당 선거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이니까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면 뭐 그 성함 뭐죠? 이시바가 될 거냐 아니면 펑쿨색자가 될 거냐 뭐 이게 결정될 텐데 결국 여기에서도 금리 인상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더욱더 긴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일부 좀 한번 그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제 다음 뉴스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달째 월 10만 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고 또 청년 취업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인구가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명 정도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2만 3천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5월에는 8만 명, 6월에는 9만 6천 명으로 2달 연속 이제 10만 명 밑으로 좀 저조한 수치를 보였었는데 네. 7월, 8월에는 이제 2달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반등을 했고요. 또 8월에는 고령자 취업자 증가세가 이제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표를 보면은 지난달 60
60대 이상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은 네. 60대 이상 취업자는 66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저 네.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23만 1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또 30대 취업자는 546만 명으로 1.2%포인트 증가를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좀 늘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그 전년 동월 대비 한 14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40대 취업자도 이제 6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밑에 보면은 네.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주요 고용인 산업인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이제 3만 5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건설업에서도 8만 4천 명 취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네. 4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 하고요. 건설업이 조금 요즘 안 좋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또 반면 이제 정보통신업이나 금융, 보험업, 그다음 보건업, 그다음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이유로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8월에는 1,621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 인구가 25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 24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하루 평균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고령층 이 취업하는 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취업 부진이 여전하다 보니까 저희 저번에도 전달했던 뉴스랑 비슷한 뉴스를 들고 왔는데 이제 네. 계속 고용률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매번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이때가 워낙 네네. 더웠다. 근데 더위와는 전혀 상관이 그러면 또 겨울에는 그쵸, 추우니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핑계 댈 수가 없는 네네네. 상태인데 어쨌든 그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일하고 네.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을 좀 할 수 없는 네네네. 상태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요표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네, 40세에서 49세까지 네. 0.7%포인트 늘었고 60세 이상도 0.1%포인트 늘었고 근데 50세에서 59세는 대표적으로 가장 그 퇴직 연령 네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평균 퇴직 네. 연령이 50세에서 59세이기 때문에 이쪽 줄었고 네. 여기서 퇴직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영업 상황이 요즘에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세에서 29세 네.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못 가고 있고. 네. 자, 이제 조만간 공채가 올해는 좀 펼쳐질 예정이라 네. 공채 시즌이 좀 지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 숫자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숫자가 좀 높아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본 적 있어요? 공채 저 근데 대만 출신이라. 근데 저희 3% 공채 맞잖아요. 그렇구나. 대만 출신이라 저는 공채 아닐 줄 알았는데 3% 공채 맞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국제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계 부채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지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오늘 나왔던 지난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 9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9조 3천억 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얼마만큼 많이 늘어난 거냐면 이게 2021년 7월쯤에 2022년 7월에 거의 한 9조 7천억 원인가 그때 그렇게 늘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게 가계대출 9조 3천억 원인 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8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숫자들 어느 숫자를 보시더라도 뭐 1조 6천억 원, 7조 원, 6조 원, 5조 원
8조 2천억 원만큼 늘어난 적이 없잖아요. 이게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로 많은 월간 증가폭입니다. 한 달에 8조 2천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이 한 달에 늘어난 거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빨리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9월 수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그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수많은 가계대출 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9월에는 이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늘어난 건 많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위협적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10여 년간의 지난 저금리 기간, 제로금리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그 성장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부채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BIS에서는 아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한국 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지금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약 1.3배 이상 올랐고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채가 늘면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 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민간 신용 증가만으로 성장을 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성장을 하는 게 곡선으로 그려보면 U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거꾸로 U자형 그래프. 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날 때는 성장을 해요. 부채가 늘어날 때는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성장을 네. 꺾어버리게 네, 돼요. 네. 그러면 한국이 그 상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BIS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자, 빨간색이 중국,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50%에서 100%까지 늘어날 때에는 한국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 이상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성장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한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BIS에서 연구 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니까 결국은 단적인 예로 처음에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은 처음엔 단기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높아지죠. 네. 하지만 이게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미래 성장이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의 특성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 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 주목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네.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 요소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은 감소한다. 결국 우리가 지적했던 것,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몇 차례 얘기했던 네네. 것 다 그겁니다. 금리 내리면 원래 내수가 살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금리 내릴 거 기대하고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든 돈이 수도권 아파트로 쏠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BIS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국 경제를 짓누르게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에서는 이 U자형 관계가 고정된 건 아니다. 정책 잘 쓰면 민간 신용의 성장에 대한 U자형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 정책 통해서 부동산만으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으로 쏠리고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꺾을 수 있으니까 자본 배분 잘해야 된다. 네. 정책으로 자본 배분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뉴스 제가 짧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 이제 멤버십 오픈을 미루다가 네. 드디어 오늘 구독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민 클럽에 이제 알뜰 배달 시 이제 배달비 무제한 무료. 네. 그다음에 한집 배달 시에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배민클럽 가입 고객은 이제 추가 거리에 따른 이제 배달비에 대해서 무료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에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이제 충족을 하면 1인분만 주문해도 이제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정확히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공개가 안 된 건데 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배민클럽은 이제 배달비 할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할인이나 이제 쿠폰, 그다음에 배민 커머스 서비스인 장보기 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팩이나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뭐 영화 할인권이나 이런 제휴사 혜택을 추가해 준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민 클럽에 가입해서 지금 비용이 한 2,000원 정도 받는다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내면은 한집 배달하고 그다음에 네. 한집 배달하고 영화 쿠폰, 영화 쿠폰이랑 이제 뭐 장보기. 네, 장보기에 해당이 이제 쿠폰팩 같은 거를 막 주는데 근데 이제 배민 비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도 이제 무제한 제공이 되고요. 배민 비마트 아세요? 알긴 아는데 네. 써보지 않았어요. 아니 저번에 안 써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모르고. 네.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나 뭐 이렇게 마트 장보기 할 수 있는 네. 한마디로 이제 컬리나 쿠팡 같은 그런 건데 이제 그것도 10% 할인 쿠폰도 이제 무제한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쿠폰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구독비 정상가가 이제 4,000원 정도인데 현재는 이제 오픈 기념 혜택으로 이제 한 2,000원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모든 고객에게 이제 1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던 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배달앱 3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업계 3위가 이제 요기요였고 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죄송합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는 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를 이제 낮추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라이트 요금제를 도입해서 구독제 가격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료 배달을 처음으로 시작한 쿠팡이츠도 여전히 이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민이 이제 정식 클럽을 운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무료 혜택에서 유료 혜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가 이제 월간 사용자 수나 수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좀 의문이고 또 요기요나 쿠팡이츠와의 경쟁 구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네.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뭐 사용자 입장이죠. 저도 네네, 돈 그렇죠, 내고, 그렇죠. 아직 돈은 안 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2,000원씩 이제 결제가 될 네. 테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배민을 가입을 했는데 그냥 뭐 영화 쿠폰 준다, 뭐 홈플러스 쿠폰 준다. 그렇죠. 그 쿠폰 주지 말고 구독을 하지 말지.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비자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쿠폰 주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돈 받냐? 라는 반발이 굉장히 근데 그 쿠폰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뭔가 부가 서비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딱 보고는 그게 굳이 구독료 2,000원씩 받아가면서 저걸 줘야 되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소비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네네. 않은 보여서 한번 소비자 반응을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